가오날,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멈추면 우리 정말 위험해. 우리 꼭 살아남아야 해. 엄마, 힘들어. 가온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고 도연은 딸의 차가운 손을 꽉 쥔 채 어둠 속을 달렸다. 뒤에서 들려올지 모를 발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조용히 해. 제발.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공포로 떨렸고 손목의 멍은 아직도 욱신거렸으며 등과 허리의 통증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딸만은 이 작은 생명만은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꼭 살아남아야 해. 빗속에서 도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었다. 도연은 딸의 손을 꽉 쥐고 골목을 달렸다. 가온의 작은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올지 모르는 발소리, 고함,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옷은 이미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골목 끝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온은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도연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주변을 살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집에서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괜찮아. 도연은 딸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가온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목에 남은 멍은 아직도 욱신거렸고 허리와 등의 통증은 걸을 때마다 날카롭게 찔러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토록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변할 줄도 몰랐다. 빗속을 헤매며 도연은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처음엔 작은 언쟁이었다. 말다툼 정도였다. 그러다 목소리가 커졌고 물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손이 그녀를 향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사과하면 변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폭력은 반복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도연은 숨 쉴 틈조차 없이 억눌렸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게 어딜 가겠어. 그의 말은 매번 그녀를 올감했다. 도연은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자신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떠날 곳도 없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가온에게까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딸만은 이 지옥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도연은 그곳으로 달려가 처마 밑에 몸을 숨겼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가온은 그녀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고 작은 몸은 열기조차 없이 차가웠다. 도연은 자신의 젖은 외투를 벗어 딸을 감쌌다. 가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집에 가요. 가온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따뜻함도
안전함도 없는 곳이었다. 그저 공포와 고통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새로운 집 찾을 거야. 더 좋은 곳으로.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편의점 안을 바라봤다. 환한 불빛, 진열된 상품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점원이 보였다. 평범한 일상이 그곳엔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려다 도연은 멈췄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남편은 그녀의 모든 관계를 차단했고 도연 스스로도 사람들을 멀리했다. 부끄러웠다. 자신의 처지를, 이 비참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도연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가온은 어느새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숨소리는 불안정했다. 도연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당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편의점 입구에 붙은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구인 광고, 부동산 전단, 중고 거래 안내문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연은 무심코 그것들을 훑어보다 한 장의 시선이 멈췄다. 글씨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종이는 약간 낡아 보였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입주관리인 모집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숙식 제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 동반 가능이라는 문구가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그 두 문구가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녀는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불확실했지만 지금 그녀에겐 이것밖에 없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밤은 깊어갔다. 도연은 가온을 꼭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겁고 방향은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그녀는 걸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다.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다. 도연은 가온과 함께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겨우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지갑 속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가 넘어 사용할 수 없었다. 도연은 가온에게 편의점 도시락을 사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다. 엄마는 안 먹어요? 가온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가온이가 많이 먹어야지. 거짓말이었다. 배는 고팠고 몸은 무거웠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도연은 가온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본 뒤 주머니에서 어젯밤 뜯어온 전단지를 꺼냈다. 종이는 약간 구겨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입주관리인 모집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핸드폰을 켜고 그 번호를 바라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만약 이것마저 허황된 희망이라면.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 선택지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말씀하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이든 절제된 어조였다. 도연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저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입주관리인 모집건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거절의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찾아오십시오. 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상대는 더 이상의 질문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메모한 주소를 확인했다.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택시를 타기엔 돈이 부족했고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야 했다. 하지만 도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가온의 손을 잡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한때 그녀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지 오래였다. 지금 그녀는 그저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가온이 물었다. 도연은 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새로운 집. 우리 거기서 살 거야.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도연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곳이 안전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건물들은 드문드문 보였다. 도연은 메모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골목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이 나타났다. 높은 담장이 보였다. 철문이 있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숨을 삼켰다. 저택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웅장했다. 담장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정원은 관리되고 있었지만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도연은 가온의 손을 꽉 쥐고 철문 앞에 섰다.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들었던 그 차가운 음성이었다. 들어오십시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연은 주저하다가 딸을 바라보고는 용기를 냈다. 두 사람은 문을 지나 저택으로 향했다. 자갈길을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깼다. 도연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두근거렸다. 현관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자세는 곧았다. 박상도입니다. 이 집의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도연입니다.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박상도는 도연과 가온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진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은 가온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넓고 고급스러웠다.
오래된 가구들과 골동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발소리만이 울렸다. 박상도는 그들을 안쪽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은 넓고 차가웠다. 커다란 창으로 빛이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냉랭했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자세는 꼿꼿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사모님, 연락드렸던 분이십니다. 박상도가 소개했다. 여자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가운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이름이.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한도연입니다. 아이는 제 딸입니다. 가온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가온을 바라봤다. 가온은 도연의 옷자락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여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고혜란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고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연을 찬찬히 살폈다. 도연의 젖은 옷, 지친 얼굴, 떨리는 손이 모두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경험은 집안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요리, 관리 모두 가능합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아이가 문제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가온이는 조용합니다. 말썽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가온에게 향했다. 가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다. 헤란의 표정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임시로 머무르십시오. 일주일. 그 안에 판단하겠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충분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상도가 도연에게 다가왔다. 따라오십시오.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가온의 손을 잡고 박상도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저택은 고요했고 어딘가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이 집엔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있었다. 창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도연은 가온을 침대에 앉히고 젖은 옷을 벗겼다. 가온은 지쳐 보였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가온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도연은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지, 그들을 받아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잠들 수 있는 침대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 첫날 밤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도연은 가온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저 멀리 담장 너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도연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빗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저택의 방 안에 있다니.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그녀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이곳을 찾아낸다면, 만약 또다시 그 악몽이 시작된다면, 엄마. 가온의 목소리에 도연은 화들짝 놀랐다. 침대에서 가온이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요? 엄마도 못 자고 있잖아요. 도연은 딸에게 다가가 다시 침대에 눕혔다. 엄마는 괜찮아. 가온이만 푹 자면 돼. 가온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도연에게 전해졌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옆에 누웠다. 가온은 이내 다시 잠들었고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았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가온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저택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났다. 그녀는 어제 박상도가 안내해준 길을 따라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넓고 깨끗했다. 고급스러운 조리 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풍부했다. 도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아직 지시받은 일은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일을 해야만 자신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돌아봤다. 박상도였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은 무표정했다. 네,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주방 일은 제가 담당합니다. 당신은 청소와 관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도는 도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목록대로 하십시오. 도연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거실 청소, 복도 정리, 정원 관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간단해 보였지만 저택의 규모를 생각하면 만만치 않았다. 감사합니다.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메모지를 다시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거실로 향했다. 넓은 공간, 오래된 가구,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기 없는 느낌이 들었다. 도연은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선반 위의 골동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마치 이 집 전체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고혜란이 계단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예리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혜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다. 도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존재감은 무거웠고 압도적이었다. 마치 이 집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도연은 묵묵히 일을 했다.
거실, 복도, 계단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을 해야만 이곳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도연은 방으로 돌아가 가온을 깨웠다. 가온은 아직도 피곤해 보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창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박상도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갈했다. 앉으십시오. 박상도가 말했다. 도연은 가온과 함께 테이블 끝에 앉았다. 가온은 조용히 음식을 바라봤다. 도연은 딸에게 밥을 덜어주며 속삭였다. 천천히 먹어.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도연은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적어도 오늘은 굶지 않아도 되었다. 적어도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이가 조용하군요. 박상도가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가온이는 원래 조용한 편입니다. 사모님께서 소음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아이 소리를.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상도의 말은 경고였다. 가온이 울거나 소란을 피우면 그들은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조심하겠습니다.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가온을 바라봤다. 딸은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곳에서 버텨야 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정원 관리가 남아 있었다. 정원은 넓고 잘 가꿔져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였다. 나무들은 오래되어 보였고 꽃들은 제철이 아니었다. 도연은 낙엽을 쓸고 잡초를 뽑으며 일했다. 엄마. 가온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돌아봤다. 가온이 정원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그녀를 불렀다. 뭐야? 도연이 다가가자 가온은 작은 나무 밑을 가리켰다. 그곳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오래되어 보였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다. 인형, 블록, 그림책이 담겨 있었다. 모두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도연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장난감들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예쁘다. 가온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도연은 딸의 손에서 인형을 조심스럽게 빼앗았다. 이건 우리 거 아니야. 다시 넣어두자. 도연은 장난감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원래 있던 곳에 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다. 이 집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도연은 가온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앞으로가 문제였다. 일주일 안에 고혜란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내몰릴 것이었다. 도연은 가온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숨어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어떤 상처와 슬픔이 이곳에 깃들어 있었다. 버텨야 해. 도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틀째 아침, 도연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저택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고 낯선 환경은 그녀에게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했다. 도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가온에 이불을 덮어주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저택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다.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면 박상도나 고혜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방에 도착하자 의외로 불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놀라 문을 열었다. 박상도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도연을 보자 잠시 눈빛을 주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일을 시작하려고요.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마시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연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부드러운 맛이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박상도는 다시 메모지를 건넸다. 어제보다 목록이 더 길었다. 2층 복도 청소, 서재 정리, 창문 닫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상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은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도연은 긴장했다.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사모님의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엔 1층에만 머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을 내지 마십시오. 도연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특히 마지막 규칙이 중요했다. 소음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가온이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딸아이를 조심시키겠습니다. 아이보다는 사모님을 이해하십시오. 박상도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도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대화를 끝낸 듯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청소 도구를 챙겨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조용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걸레질을 시작했다. 바닥은 깨끗했지만 그녀는 더 꼼꼼하게 닦았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복도를 닦던 중 도연은 한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고혜란의 서재였다. 박상도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다. 규칙을 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고혜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차갑게 바라봤다. 뭐 하는 겁니까? 청소 중이었습니다. 혜란은 도연을 훑어보더니 복도를 살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짧은 대면이었지만 긴장감은 엄청났다. 고혜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 계단, 창문을 차례로 닦았다. 모든 곳을 꼼꼼히 청소했다. 몸은 점점 피곤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을 완벽하게 해야만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점심때가 되어 도연은 방으로 돌아갔다. 가온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심심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엄마. 가온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우리 여기서 잘 지내면 계속 머물 수 있어.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딸과 함께 식당으로 갔다. 박상도가 준비한 식사가 있었다. 간단하지만 맛있었다. 도연은 가온에게 밥을 먹이며 조용히 먹도록 신경 썼다. 식사 중 고혜란이 식당에 들어왔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혜란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앉아 계십시오. 도연은 다시 앉았다. 혜란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박상도가 준비한 식사를 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 도연과 가온은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식기 소리만이 들렸다. 도연은 가온이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가온은 긴장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혜란이 갑자기 물었다. 도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가온입니다. 가온. 혜란은 가온을 바라봤다. 가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혜란의 시선은 복잡했다. 무언가 감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조용한 아이군요. 네, 가온이는 원래 조용합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도연은 안도했다. 적어도 가온이 혜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은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까지는 잘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혜란은 식당을 나갔고 도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첫 관문은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다. 방심할 수 없었다. 오후 도연은 서재 정리를 시작했다. 박상도가 허락한 일부 공간만 청소할 수 있었다. 서재는 넓고 책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책들, 먼지가 쌓인 선반,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틀이 보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며 주변을 살폈다. 사진틀 속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젊은 고혜란, 그리고 남자, 그리고 작은 아이가 함께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이 집의 과거였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엔 그 행복이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거기 손대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고혜란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금기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 사진 속 사람들, 특히 그 아이가 헤란에게 어떤 의미일까? 도연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마쳤다. 더 이상 사진은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다. 이 집의 슬픔, 그 근원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도연은 가온과 함께 방에 머물렀다. 8시 이후엔 1층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규칙을 지켰다. 가온은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저 멀리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고혜란의 서재였다. 그녀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알 바가 아니었다. 그저 규칙을 지키고 일을 잘하고 이곳에서 버텨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와 가온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엄마, 자요. 가온의 목소리에 도연은 돌아봤다. 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도연은 딸 옆에 누워 조용히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잘 자, 가온아. 도연은 속삭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갈 뿐이었다. 사흘째 아침, 도연은 어느새 저택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고 박상도의 지시를 받아 하루 일과를 소화했다. 가온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고 도연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고혜란과의 접촉은 최소화했고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이날 도연은 우연히 저택의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되었다. 박상도는 도연에게 3층 복도 청소를 지시했다. 3층은 처음이었다. 도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3층 복도는 2층보다 더 좁고 어두웠다. 창문이 적어 빛이 잘 들지 않았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복도 끝엔 닫힌 방문이 하나 있었다. 다른 문들과 달리 그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도연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 이 방만 잠겨 있을까? 거기는 청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박상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그는 계단 위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은 사모님께서 직접 관리하십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상도의 말은 단호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엔 호기심이 남았다. 저 방엔 무엇이 있을까? 청소를 마친 후 도연은 2층으로 내려왔다.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한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엔 닫혀 있던 방이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침대, 책상, 옷장이 보였다.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방이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공책과 필통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엔 작은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고혜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나가십시오.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황급히 방을 나갔다. 혜란은 방 안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도연은 복도에 서서 혜란을 바라봤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방은 단순한 아이 방이 아니었다. 고혜란이 잃어버린 누군가의 방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혜란의 슬픔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도연은 박상도를 찾아갔다. 그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사모님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박상도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도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오래전에 자식을 잃으셨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의 상처는 깊고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특히 그 방과 관련된 것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되었다. 고혜란의 차가움, 아이 소리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3층 잠긴 방이 모두 그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자리를 떠났다. 마음은 무거웠다. 고혜란의 슬픔이 이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저녁, 도연은 가온과 함께 방에 있었다. 가온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가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이거 봐요. 가온이 그림을 보여줬다. 집 그림이었다. 작은 집 그리고 두 사람. 엄마와 딸이 함께 있었다. 예쁘다. 도연은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꼭 이런 집에서 살자.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곳에서 버텨야 했다. 고혜란의 슬픔을 이해하고 조심하며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창밖을 바라보니 3층 잠긴 방의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고혜란이 그곳에 있었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그리고 이 저택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나흘째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가온이 함께 일어난 것이었다. 딸은 방에만 있는 것이 지루했는지 엄마를 따라 나서고 싶어 했다. 엄마, 나도 도와줄래요. 가온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망설였다. 가온이 밖으로 나가면
고혜란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섰다. 가온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걸었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려 애썼다. 거실에 도착하자 도연은 가온에게 작은 걸레를 건넸다. 가온이는 여기 낮은 곳만 닦아줘. 천천히, 조용히. 가온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바닥을 닦는 모습이 기특했다. 도연은 딸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흘렀다. 모녀는 조용히 청소를 이어갔다. 가온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도연은 딸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긴장했다. 고혜란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섰다. 도연과 가온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연은 황급히 가온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하지만 가온은 엄마의 치마를 잡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혜란은 가온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청소 중입니까? 혜란이 물었다. 도연은 황급히 대답했다. 네, 가온이가 도와주고 싶어 해서 방해가 되면 바로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혜란은 아무 말 없이 가온을 바라봤다. 가온은 여전히 작은 걸레를 손에 쥐고 있었고 얼굴엔 긴장과 순수함이 섞여 있었다. 혜란의 시선이 길어졌다. 계속하십시오. 혜란은 짧게 말하고 식당으로 향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다. 가온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가온이 잘했어.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느낌이 남았다. 고혜란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분노가 아닌, 슬픔도 아닌 뭔가 복잡한 것이 느껴졌다. 점심때가 되었다. 도연과 가온은 식당으로 갔다. 박상도가 준비한 식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해 보였다. 따뜻한 국, 반찬들, 그리고 과일까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좀 특별하네요. 도연이 박상도에게 말했다. 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도연은 놀랐다. 고혜란이 직접 지시했다니. 혹시 아까 가온을 본 것과 관련이 있을까? 도연은 가온과 함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 중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식당에선 들렸다. 도연은 황급히 딸을 제지하려 했다. 가온아, 조용히. 괜찮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돌아봤다. 고혜란이 식당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온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차갑지만 눈빛은 부드러워 보였다. 무슨 노래입니까? 혜란이 물었다. 가온은 작게 대답했다. 엄마가 가르쳐준 자장가예요. 혜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른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다. 불러보겠습니까? 가온은 엄마를 올려다봤다. 도연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가온은 작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조용하고 따뜻한 멜로디가 식당에 퍼졌다. 헤라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스쳤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따뜻한 것이 교차했다. 노래가 끝나자 헤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헤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온은 작게 웃었다. 도연은 이 순간을 믿을 수 없었다. 고혜란이 고맙다고 말했다. 그것도 가온에게. 헤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전과 달랐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도연은 가온을 바라보며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가온아. 가온은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딸의 순수함이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 같았다. 오후 도연은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고혜란을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2층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지나가려 했지만 헤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도연은 멈춰섰다. 5살입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한 아이군요. 네, 가온이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합니다. 헤라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많은 것을 겪었다니.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헤란의 시선이 진지했고 어딘가 이해하려는 듯했다. 저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이곳에 왔습니다. 가온이는 어린 나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웃을 줄 압니다. 헤라는 고개를 돌려 다시 정원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이는 강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도연은 헤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모님께서도 아이가 있으셨습니까? 도연의 질문에 헤란의 몸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려 했다. 있었습니다. 헤란이 조용히 대답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헤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괜찮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헤라는 자리를 떠나려다 멈췄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을 지켜주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헤라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고혜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가온의 순수함이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저녁 도연은 가온과 함께 방에 있었다. 가온은 오늘 하루가 즐거웠는지 계속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응, 가온이가 잘해서 그래. 할머니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도연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고혜란의 차가운 겉모습 너머 가온은
그녀의 슬픔을 느낀 것 같았다. 그래, 가온이 말이 맞을 거야. 도연은 딸을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가온의 작은 노래 한 곡이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 같았다. 도연은 조용히 기도했다. 이 작은 온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고혜란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를. 그렇다면 그들도 이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닷새째 아침, 도연은 일상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가온을 돌보고 박상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저택에 감돌았다. 주방으로 향하던 도연은 박상도가 평소보다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 그는 식재료 목록을 점검하고 창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상도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며칠 후 중요한 날입니다. 사모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원하십니다. 어떤 날입니까? 박상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도와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집엔 많은 비밀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하루가 지나고 여섯째 날 아침이 밝았다. 도연이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박상도가 그녀를 불렀다. 잠시 오십시오. 사모님께서 부르십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혜란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박상도를 따라 2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고혜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상도가 조용히 노크했다. 사모님, 한도연 씨를 모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다. 혜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지만 눈빛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앉으십시오. 혜란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도연은 긴장하며 앉았다. 혜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며칠 뒤 이 집의 기념일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혜란은 계속했다. 매년 이날이 오면 특별한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박상도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도연은 이제 이해했다. 박상도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혜란은 도연을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이 상은 아무렇게나 차릴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을 준비해야 합니까? 혜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도연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메뉴, 재료, 준비 방법. 정확히 따라하십시오. 도연은 공책을 받아들었다. 공책은 오래되어 보였고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글씨는 정성스러웠다. 손으로 쓴 글씨였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도연의 질문에 혜란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 아이의 생일입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고혜란이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의 생일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진 않았다. 박상도가 도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를 나오며 그녀는 공책을 꽉 쥐었다. 이 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고혜란의 마음이, 그리움이, 슬픔이 담긴 것이었다. 그날부터 도연은 준비에 몰두했다. 공책을 펼쳐보니 메뉴가 적혀 있었다. 미역국, 잡채, 전, 나물,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특별한 디저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박상도와 함께 재료를 확인했다. 일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재료들은 직접 구해야 했다. 박상도는 목록을 주며 말했다. 이것들은 특정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목록을 받아들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재료들이 매우 고급스럽고 비쌌다. 일부는 주문 제작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 재료들을 다 구하려면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실수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준비에 집중했다. 재료를 주문하고 요리법을 연구하고 상차림을 계획했다. 박상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지만 대부분은 도연이 직접 해야 했다. 가온은 엄마가 바쁜 것을 알고 더욱 조용히 지냈다. 도연은 틈틈이 딸을 챙겼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 엄마 많이 바쁘죠? 조금만 참아줘. 중요한 일이야.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도연은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기념일 이틀 전 도연은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재료는 모두 도착했고 요리법도 숙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과연 자신이 고혜란이 원하는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도연은 주방에서 시험 요리를 해봤다. 박상도가 옆에서 지켜봤다. 도연은 공책을 보며 정확히 따라했다. 간은 여러 번 맞춰봤고 불 조절도 세심하게 했다. 요리가 완성되자 박상도가 맛을 봤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기념일 당일이었다.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했다. 밤이 깊었다. 도연은 방으로 돌아와 가온을 재웠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다. 고혜란에게 그리고 이 집에게. 도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최선을 다하자. 고혜란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손은 차분했다. 오늘은 실수할 수 없었다. 주방으로 가니 박상도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도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십시오. 저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도연은 공책을 펼쳤다. 첫 번째 메뉴는 미역국이었다. 아이의 생일이니
당연한 메뉴였다. 하지만 이 미역국은 특별했다. 공책엔 세세한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소고기는 꼭 1cm 크기로 썰 것. 미역은 30분 불려서 3cm 길이로 자를 것. 국물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도연은 하나하나 따라했다. 소고기를 정확한 크기로 썰고 미역을 불렸다. 참기름에 볶을 때도 시간을 재며 정확히 했다. 국물을 부어 끓일 때는 불 조절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미역국이 완성되자 다음 메뉴로 넘어갔다. 잡채였다. 공책엔 야채와 면의 비율, 양념의 정확한 계량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당면을 삶고 야채를 각각 손질했다.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양파를 모두 정해진 크기로 썰었다. 그리고 하나씩 볶아 준비했다. 당면은 너무 익히지 말 것. 야채는 각각의 식감을 살릴 것. 양념은 마지막에 골고루. 박상도가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했다. 도연은 집중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잡채가 완성되고 다음은 전이었다. 동그랑땡, 호박전, 버섯전을 각각 반죽하고 부쳐야 했다. 도연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도연은 쉬지 않고 요리했다. 나물들도 준비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를 각각의 간을 맞추고 무쳤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였다. 공책에 적힌 특별한 디저트. 작은 케이크였다. 아이가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 도연은 케이크 만들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공책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 시트를 굽고 크림을 만들고 딸기를 장식했다. 손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 되었습니다. 박상도가 모든 요리를 확인했다. 그는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이제 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요리들을 옮겼다. 테이블은 이미 깨끗이 준비되어 있었다. 박상도가 상차림을 지시했고 도연은 하나하나 정성껏 놓았다. 미역국을 중앙에 잡채와 전들을 둘레에 나물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배치했다. 그리고 케이크는 옆 테이블에 따로 준비했다. 상이 완성되자 박상도가 고혜란을 불러왔다. 도연은 한쪽에 서서 긴장한 채 기다렸다. 고혜란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상에 다가갔다. 한참 동안 고혜란은 상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CONTINUEDC 10. 도연은 불안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때 고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똑같습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차렸던 상과 똑같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박상도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혜란은 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이 맛도 똑같습니다. 혜란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만들던 그 맛, 그 아이가 좋아하던 그 맛입니다.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혜란을 지켜봤다. 혜란은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음식들도 맛봤다. 잡채, 전, 나물을 하나하나 맛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혜란이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 아이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입니다. 혜란은 다시 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생일 축하해, 우리 서준아. 그 이름, 서준. 고혜란이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이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상 앞에서 고혜란은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추억에 잠겼다. 박상도와 도연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혜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펐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란이 도연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다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혜란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도연이 이 집에 온 후 처음 보는 혜란의 미소였다. 밤이 되었다. 도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가온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도연은 딸 옆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정성으로 차린 상, 고혜란의 눈물, 그리고 그 아이 서준의 이름. 도연은 깨달았다. 이 집의 슬픔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고요함 속에 따뜻함이 조금 스며든 것 같았다. 기념일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도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 고혜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잘 주무셨습니까? 도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혜란의 목소리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정과는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네, 사모님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혜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재로 오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란은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아침 청소를 마치고 도연은 가온을 방에 재운 뒤 서재로 향했다. 문을 노크하자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서재 안은 밝았다. 창문이 열려 있어 햇빛이 들어왔다. 혜란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혜란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혜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혜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 아들 서준이는 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혜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멈췄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고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년 생일을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혜란은 눈물을 흘렸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차려준 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도연은 조용히 들었다. 당신의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저렇게 자랐을까? 저렇게 밝게 웃었을까?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엔 당신의 딸이 괴로웠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로가 됩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가온이가 사모님께 위로가 된다니 감사합니다. 혜란은 도연을 바라봤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기억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시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혜란은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과 가온이가 이 집에 온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고혜라는 가온을 보며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말을 걸기도 했다. 오늘은 무엇을 그렸니? 가온이 그림을 보여주면 혜라는 진지하게 봐주었다. 가온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도연도 혜란과의 대화가 늘어났다. 청소를 하다 마주치면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정원, 혹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이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혜란이 그녀를 다시 불렀다. 한도연 씨, 네, 사모님. 임시 기간이 끝났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떠나야 하는 걸까? 그래서 정식으로 이 집의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정말입니까? 예. 당신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라는 잠시 멈췄다. 당신과 가온이가 이 집에 온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혜란이 말했다. 가온이가 이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연은 놀랐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소음을 싫어하신다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엔 필요합니다. 혜라는 미소 지었다. 서준이도 그렇게 웃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가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가온아,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정말요? 엄마. 가온은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안았다. 도연도 딸을 꽉 안았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안 해도 돼. 마음껏 웃고 뛰어놀아도 돼. 정말요?
응, 할머니가 그러래. 가온은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도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 모습을 얼마나 오래 보지 못했던가. 창밖을 바라보니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무겁지 않았다. 따뜻하고 평온한 고요함이었다. 도연은 생각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혜란도 자신도 가온도 모두가 함께.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이 평화가 곧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저택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박상도가 인터폰을 통해 도연을 불렀다. 한씨, 당신을 찾는 사람이 왔습니다. 도연은 불안했다. 누가 자신을 찾을까? 설마. 현관으로 나가자 철문 너머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연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었다. 찾았다, 도연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이제 돌아가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가요. 절대. 가온이는? 내 딸은 어디 있어? 당신 딸이 아니에요. 이제.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문 열어. 당장. 박상도가 나섰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내 아내랑 딸 데리러 왔어. 소란이 커졌다. 도연은 떨렸다. 이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았다. 그때 고혜란이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대들었다. 이 집 주인이요? 내 아내와 딸이 여기 있소. 당장 내보내시오. 혜란은 남자를 차갑게 바라봤다. 이곳의 직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여기서 물러나십시오. 뭐? 박상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박상도가 전화를 꺼냈다. 남자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도연아, 나와.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국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다. 도연은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혜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혜란은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흘렀다. 혜란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꼈다. 그날 밤 저택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가온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다시 올까봐 두려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혜란은 박상도에게 지시했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혜란은 도연의 방으로 갔다. 문을 노크하자 도연이 나왔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닙니다. 혜란은 도연을 거실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 폭력, 도망,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혜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혜란은 한숨을 쉬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혜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놀라 혜란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혜란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서준이를 잃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고통을 알기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란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날 혜란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다. 변호사는 도연의 상황을 듣고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폭력의 증거가 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연의 남편은 더 이상 그녀와 가온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 밖에서 계속 서성였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도연아, 나와. 가온이 만나게 해줘. 박상도는 매번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상황이 악화되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저택 담장을 넘으려 했다. 경보가 울렸고 경찰이 출동했다. 도연은 가온을 안고 떨었다. 가온은 무서워하며 울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고혜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온을 안아 올렸다. 가온아, 할머니가 있어. 무섭지 않아. 가온은 혜란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다. 혜란은 가온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다. 옛날 서준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다. 밖에선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 담장 침입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그는 구속되었다. 며칠 후 도연은 법원에 출석했다. 이혼 소송 첫 재판이었다. 혜란의 변호사가 함께했고 증거들을 제출했다.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병원 기록, 사진, 그리고 도연의 진술이 있었다. 판사는 남편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접근금지 명령도 위반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몇 주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가온의 양육권은 도연에게, 남편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연장되었다. 도연은 법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가온이 달려왔다. 엄마, 가온아. 도연은 딸을 안았다. 혜란도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이제 괜찮아. 가온은 환하게 웃었다. 도연도 혜란도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박상도가 특별히 준비한 식사였다. 따뜻한 음식, 웃음, 그리고 대화가 오갔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헤라는 가온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미소 지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식사 후 헤란이 도연에게 말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층의 그 방, 서준이의 방을 가온이 방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도연은 놀랐다. 하지만 그 방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헤라는 미소 지었다. 서준이도 가온이가 그 방을 쓰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방에 다시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도연은 눈물이 났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며칠 후 3층 방을 정리했다. 서준의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가온의 물건들을 들여놓았다. 가온은 신이 나서 방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내 방이에요? 응, 이제 가온이 방이야. 헤란도 함께 방을 정리했다. 그녀는 서준의 사진 한 장을 벽에 걸었다. 서준아, 이제 가온이가 내 방을 쓸 거야. 친구처럼 지켜봐줘. 가온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오빠 안녕? 나는 가온이야. 잘 지내자. 헤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저택에 찾아왔다. 정원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시원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며 때로는 박상도를 도와 요리도 했다. 가온은 저택에서 행복하게 지냈고 헤란과 친구처럼 지냈다. 어느 날 헤란이 정원에서 도연을 불렀다. 잠시 이야기 나눌까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당신이 이 집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가온이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이를 잃고 저는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치유되고 있습니다. 헤라는 미소 지었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바라봤다. 가온이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저택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때로는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걸어가는 용기.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저택을 물들였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함이 저택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였다.